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여기가 대면으로 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이 2주차로 본격적으로 서양 철학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철학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이 역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동안 되어 온 겁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현대 철학, 요즘에 철학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왜냐하면 25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오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되게 복잡한 그 과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용어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자는 앞에 있던 용어를 새로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용어로 바꾸고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철학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을 딱 그 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2500년의 역사를 전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항상 어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우리가 흔하게 철학에서 사용하는 쉬운 개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용어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지금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심자, 처음 이제 철학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철학 서양 철학을 여러분 접하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500년 정의 역사를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서양 철학사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철학사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2500년 중에 아주 엑기스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몇 명을 추려서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2500년의 시차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동양이라는 문화권. 근데 사실은 저희가 동양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여러분이 사는 문화 자체는 동양 문화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사용하는 문화는 서구를 통해서 받아들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순수한 동양적인 문화 혹은 동양적인 철학을 통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여러분이 동양적인 것보다 서양적인 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흡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그 동양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는 특히 인종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동아시아 그다음에 우리는 그 한민족이라는 그 독특한 외모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양의 문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2500년의 역사를 짤막짤막하게 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에서 할 얘기들은 일단 서양 철학의 시작점이 되니까 아주 먼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이해해야 될까라는 건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런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을 외우고 막 탈탈탈 외운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게 필요한가라고 물으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암기라는 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지만 어떤 이해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업은 교양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철학자가 되거나 혹은 뭐 철학 전공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능한 한 여러분이 잘 볼 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가려면 일단은 암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뭐 흐름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태어난 연도,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딸딸딸 외워서 그 여러분이 지면에 쓰는 그런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다음 철학자들이 앞선 철학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그 대답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학문, 오래된 학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질문과 대답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행했던 학자나 철학자나 역사가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대한 후세는 대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앞선 질문이 뭔지를 모르면 뒤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대답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거니까 앞을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게 모든 학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학도 여러분 이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공리 같은 거.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얘기들은 일단 외워놓고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건 암기 과목이 아니야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암기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하는 게 암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부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말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두뇌가, 나의 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할 때 사실은 잘 외워지는데 사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나의 생존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나의 머리가, 두뇌가.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핵심적인 단어 몇 개 써놓고 외우고 하는 것들은 반복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일단 이런 철학 얘기는 또 알아두면 또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좀 좋은 면도 있으니까 조금 처음에는 암기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만물의 근원을 묻다 자연 철학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그 처음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금 종교 또 과학 그다음에 인문 모든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 포함한 모든 것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잘 아는 이 필로소피의 어원 자체가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필로는 사랑이고요. 소피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왜 사랑을 하느냐? 세상을 아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역할을 사실은 물리학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지금도 우주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천체 물리학이면 저 멀리 있는 우주에 제임스 웹 여러분 만원경 아시죠? 우주에 설치된 를 통해서 보려고 한다거나
아원자의 세계 아주 조그만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미립자들이 세상의 초기에 있었는지도 보기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물리학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도 보통 이걸 아르케라고 하는데 원리이다 만물이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르케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근원을 물으려고 했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 철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 교재에 정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자연 철학자들은 모든 물질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물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지만 쉬워요. 물은 물질, 활은 생명할 때 활, 론은 그 논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체에 생기를 주는 영혼이 있다라는데 그중에 물이 여기는 숫자예요, 숫자.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한 탈레스가 최초의 물활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물을 보게 되면 독특해요. 왜냐? 이거는 한 가지 물체라고 생각하는데 추우면 얼음, 고체, 상온에서는 뭐요? 액체, 좀 더 뜨거워지면 기체. 그래서 마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생명에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약간 외계 생명체를 찾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부터 찾죠? 어, 만원경으로 보면 이 스펙트럼 중에 물을 나타내는 이 전파들이 있어요. 파장이 있는데 그걸 찾으면 아, 생명이 있겠다. 요즘에 이제 뭐 그 유기물질이 될 만한 원소들을 찾아서 그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따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불활론자 중에 탈레스는 물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탈레스 이후에 자연 철학자는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 사람 둘이 저도 맨날 헷갈린 게 이 둘이 이름이 비슷해요. 헤라이클레이토스 등은 각자 무한자, 공기, 불 이런 걸 가지고 만물의 근원 아까 아르케라고 했죠.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활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악 철학의 탄생을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은 사물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물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이때 자양분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에서 얻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그리스 여러분 아직 없지만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어요. 확 흩어져 있는 그 중에 아테네라는 데가 이게 철학의 그 원류라고 고향이라고 많이 생각돼요. 서양 철학에. 그 옆에는 뭐 그 스파르타 같은 여러분 영화 아시죠? 스파르타 같이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아테네가 그렇게 그 어, 독특하고 아주 과학이나 이런 데서 뛰어난 업적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원래 과학적이거나 기초적인 문명은 다 이집트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는 서양 철학의 고향과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 중에 아테네. 근데 터키는 왜냐하면 터키가 지금은 음,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되죠. 여기가 이제 서양이고 여기가 동양이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옛날에 그래서 아시아 중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에 연결해 주는 지역인데 사실은 이제 터키는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이제 서양의 그 어떤 문학 작품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옛날에는 서양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여기 그 터키 밑에 지방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기원전 6세기 전, 그러니까 BC 6세기니까 그러니까 500년 정도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 2,500년 전이라고 얘기했던
오늘날 터키의 서쪽인 이오니아 지역에서 태동했고 그 중에서도 밀레토스라는 지방이 이오니아의 철학의 요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가 지역 활약한 것도 이 밀레토스 지역이에요. 여기가 터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요쪽 밑으로 가면 여기에 그 밀레토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곳으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더 나중에 보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상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이건 근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에서도 항상 여기서 등장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많이 해요. 그다음에 물리학으로도 한번 볼까요? 요즘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세상은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빅뱅 이후로 세계는 우주는 엄청나게 팽창하는 거고 우리도 뭐야? 우리는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는 태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고 지구도 자전하는데 이 태양계는 뭐예요? 은하계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은하계는 또 다른 것의 공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전체는 뭐예요? 또 우주 바깥쪽으로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라고 하고, 근데 아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아원자 입자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달라지는 거죠. 물론 헤라클레이토스나 몇몇 다른 철학자들이 주장한 철학은 아까 얘기했던 삼라만상, 그러니까 삼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죠.는 다 변화의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걸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든 변화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 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둘 만한 거는 이제 탈레스가 가지고 있죠. 탈레스는 어디죠? 터키 밑에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에 살았고 이 사람은 이제 물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세상의 근원 아르케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계속 탈레스 얘기를 더해 보면 세상에서 궁극적 원리를 에 대해 처음 질문을 던진 사람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 하여튼 이런 데 보면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아버지를 항상 찾죠. 음악의 아버지, 내 철학의 아버지는 텔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소크라테스라고 하겠죠. 근데 그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액체에서 상태,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얼면 또 고체가 되기도 하고, 즉 물은 모든 물질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질 자체를 세 가지밖에 인식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뿐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머니의 양수에 둘러싸여서 자라죠. 태어날 때부터 동시에 그 몸을 이루는 물질의 70%,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건 지금이야 알 수 있지만 물은 한 생명체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죠. 어떤 생명체도 그러니까 물곰이라는 벌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달에다가 떨궈 놨을 때 자라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극한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물 없이도 살 수 있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만물의 근원을 탐구한 철학자 탈레스는 과학의 지존, 어, 이건 좀 과한 편이고, 근데 지금도 로운 일식을 정확히 예측했고
이집트를 여행할 때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해 피라미드 높이를 계산했다고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철학은 근원을 찾기 위한 거니 때문에 그다음에 그 과학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깨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의 의미가 달라지고 방법론이 달라지면서 예, 갈라지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특히 이제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되면서 철학의 영역을 좀 축소시켰어요. 옛날에는 철학은 모든 것의 근원을 다 알아야 돼라고 하지만 19세기부터 시작된 언어 철학에서는 뭐냐면 철학은 언어에 관한 것만 다룰 거야.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언어가 좀 복잡하고 헷갈려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언어만 다룰 테니 다른 진리들은 철학에서 안 하고 과학 같은 데서 해줘. 예를 들면 뭐 물리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 이런 거는 우리 철학자가 할 수 없으니 과학이 갖고 가서 하고 우리는 언어에 관련된 것만 할게라고 분리된 효과가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그의 업적, 예를 들면 뭐 일식도 계산하고 피라미드 높이도 계산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업적은 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원인에 최초로 답을 주려고 했다는 그 점 때문에 탈레스가 어떻게 보면 철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신화를 철학으로 전환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항상 신화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화의 지금은 신화의 영역과 철학의 영역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신화와 철학은 공통분모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철학적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예, 분명히 단절이 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우주를 품은 철학자 피타고라스를 좀 볼까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의 제자 피타고라스는 흔히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그, 여러분이 그 수학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게 되고, 철학을 의미하는 필로소피를와 우주를 의미하는 코스모스라는 말은 아,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필로소피라는 말도 이 사람을 썼고 코스모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질서를 대신하는 말이죠 우주. 네,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피타고라스 학파는 주로 남부 이탈리아의 크로톤에서 활용했고 아까 전 처음에는 어디에 있죠? 예, 그 터키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이었고 이제 여기는 어 그 이탈리아의 남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학문 단체적 성격이 있어서 우리 철학을 하자라는 거 있고 비밀 종교 단체의 성격을 지니기도 했다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리수라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는 뭐냐? 유리수는 나누어질 수 있는 수고 무리수는 나누어질 수 없는 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수죠. 그러니까 유리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이거 좀 레이시오가 비율이 있다라는 뜻하고도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격을 했죠. 그 외에도 피타고라스 학파는 철학은 물론 수학, 음악, 체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성과를 보여 그 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음악과 수학, 체조가 어떤 거냐면 수학과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계산하면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신학과도 아까 신학과도 관련이 있죠. 종교와도 관련이 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어 그러니까 메타스테시스라고 하는 윤회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원히 다른 삶에서 또 계속된다는 윤회를 믿었고 학파의 조직 형태가 종교적 아까 계속 얘기했죠.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육식도 금했어요.
그래서 인도 베다 사상이나 불교와도 좀 비슷한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환생을 한다. 이때 다른 인간이나 동물의 육체로도 환생을 할 수 있고 육체는 유한하나 영혼은 불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집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영혼의 감옥에 영혼이 갇혀 있다는 의미기도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영혼이 육체라는 껍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불교랑 비슷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영혼을 깨끗이 정화해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육식을 안 먹는 건데 그 많은 이유는 내가 먹는 동물의 살 속에 어머니의 혼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수많은 영혼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어떤 음식 안에는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서 금했다고 보는 거죠.